사우디는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틀게 됩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러시아 무기도 사고요. 중국 무기도 사고요.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국방과학개발연구소인가요? 이런 것을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우리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 그 기구가 뭐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본받아서 사우디에서도 연구소를 세우길 원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살려서 중동 지역에 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 외교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5년 전만 해도 UAE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 중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미국 눈에 난다. 너네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충고를 했어요. 니네도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라. 다른 것도 좀 보고 주변도 보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동 내의 걸프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매너연구소의 서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관계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관계, 트럼프 1기는 어땠고 트럼프 2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아직 지금 얘기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걸프 국가대의 발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기에서는 역시 거래주의. 무슨 말씀이냐면 사우디가 미국이 물건 많이 사주고 무기 많이 사주면 얼마든지 우리 미국이 사우디를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뭐 안보 측면에서 이게 사실 전통적인 미국과 걸프 국가 간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나기 전까지 미국 역시 걸프 국가에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있어야 경제를 돌릴 수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걸프 국가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없으면 경제를 돌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고 사우디는 미국의 원유를 책임진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가 나면서 미국이 사실 원유 작업 차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사우디의 중요도가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여전히 유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사우디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괜찮았으나 가장 트럼프 1기에서 사우디와 미국 관계에 골이 깊어진 것은요, 2019년 이란과 예멘에 있는 후티의 드론이 사우디의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을 때 공격을 받아서 생산량이 반토막 났을 때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모든 걸프 국가, 즉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걸프 국가로서는 실제로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이 안보를 지켜준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우려하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가. 자,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갖게 했어요. 미국 너 말고 나도 다른 친구들이 만들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우디와 UAE와 국가들이 누굴 쳐다봅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역시 트럼프는 계속해서 MBS를 칭찬하고, MBS가 또 이미 미국에다가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해외 방문 국가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어느 국가를 제일 먼저 방문했을까요? 당연히 뭐 일본, 뭐 유럽, 뭐 많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거 사우디였어요. 사우디를 제일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사우디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선제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4년 동안 6천억 달러 투자도 하고 물건도 사고 무기도 사고 다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의 비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어쨌든 양측이 다 필요한 상황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유가 정책은 저유가 정책입니다. 그 저유가 정책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사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 셰일가스 기업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대 생산을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문제는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이요, 우리 그럴 만한 영향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유가도 떨어지잖아요. 셰일가스 업체도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은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과 트럼프 간에. 자, 그런 상황이고, 사우디로서도 저유가가 좋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사우디 저유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옴시티 사업해야 되죠. 올림픽 해야 되죠. 각종 스포츠 엄청난 이벤트 엑스포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뭐 땅 파서 하나요? 네.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해야 되고요. 뭐 네옴 말고 네옴 주변에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옥타곤, 뭐 신달라, 뭐 아니면 뭐 줄줄이 뭐 더 라인,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사우디로서는 최소 유가가요 1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되려면. 자, 그런 상황인데 유가를 여기서 더 낮춘다? 트럼프가 그걸 원한다? 사우디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미국 관계,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 관계는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아마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결정될 것 같고요. 다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미국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자이든 타이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고요, 부시도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지역에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미국으로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디다 합니까? 중국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중동 내에 미국의 자산을 좀 빼야 됩니다. 관심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미 뭐 10년 전부터 미국의 중동 떠나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부분, 병력도 많이 뺐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미 철수를 했고 계속해서 병력을 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축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빠진다, 본인들이 미국의 이 중동에서 떠나고 싶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상당히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문제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 무주 공산이 됐지 않습니까? 54년을 독재 집권했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HTS라는 상당히 극단주의 세력이 시리아의 집권 세력이 되고, 이 HTS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국가는 튀르키예라는 국가. 그럼 튀르키예 국가는 대단히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란의 위성국가였던 시리아가 거의 지금 튀르키예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란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리아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또 거기에 골란고원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에서 본인들의 어떤 국가적 이익, 영토적 이익,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골란공원 시리아 국경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활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던 공군기지와 해군 항만 시설이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 70년대부터 시리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역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러시아도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동에서 중요한 국가들이 지금 시리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둔하고 2,000명의 병력을 뺀다. 이것은 사실상 최악의 악수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중동 지역에서 발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란 문제도 역시 해결해야 되죠. 시리아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라크 문제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대국들이 중동 지역에 좀 남아있어야 그나마 영내 어떤 불안정성이 조금 줄어들고 영내 다양한 세력들 간의 충돌이 줄어들 수 있지. 강대국적 러시아나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걸프 국가들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걸프 국가들이 결국 제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람코 가장 중요한 정유시설을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우디는 새로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사우디 안보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쉽게 말해서 무기를 좀 사올 수 있는 국가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사우디는 그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교 안보 다각화, 더 이상 100%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도 사오고요, 중국 무기도 사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방과학개발연구소인가요? 하여튼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왜?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 그 기구가 뭐냐?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본받아서 사우디에서도 그런 연구소를 세우길 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살려서 중동 지역에 우리 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이 외교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5년 전만 해도 UAE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도 좋고 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나라면 상관없다. 러시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한테 그러다가 미국 눈에 난다. 너네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역으로 충고를 했어요. 니네도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니네도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라. 니네들. 다른 것도 좀 보고, 주변도 보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동 내의 걸프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미국이 기본이죠. 미국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의 개입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냐. 미국의 개입 자체가 중동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요. 국제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 가지 들죠.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두 차례 어마무시한 그 본토 공격이 있었을 때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달래지 않고 그 다음에 과연 미국이 이란 러시아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란을 달래지 않았다면 적당히 해라.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공격할 때 10월 달쯤 돼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유시설하고 핵시설을 때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의 주견하지 않았어요. 그냥 군사시설만 때렸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설득이 저는 통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가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아주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없었다면 그래서 나타니아후가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다거나 이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정유시설을 때렸다면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국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란은 이미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설을 공격받으면 사우디 UAE 정유시설 남아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외교력, 미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동 지역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막았다. 100% 바이든의 노력으로 막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80% 정도는 바이든이 막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동 지역 내에서 지금 중동 지역이요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나 20세기와는 완전 다른 중동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죠. 모든 인생에 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그러나 중동 역시도 지금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에도 우리가 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좀 이 지역에 좀 남아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영내 갈등 요소를 줄여주고 중재 역할을, 좀 중립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트럼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걸프 국가들은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한 지가, 걸프 국가는, 제가 변곡점으로 보는 것은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란과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이 드론과 순항 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공격한 이후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확실하게 변화가 생긴 것은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외교 다변화, 걸프 국가들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 특히 UAE 같은 국가들, 특히 까타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이 영토나 국가의 크기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그 오일 머니, 그다음에 가스 머니로 외교 정책을 주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과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타르 보십시오. 사실 가스와 원유 빼고는 별게 없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죠. 자, 그런 나라가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세력을 계속 지지하면서 하마스 지지하고요. 그다음 무슬림 형제단 지지하고요. 그래서 하마스와 대화하려면 사실 카타르와 대화를 해야 되는 유일한 채널이라는 거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아프가니스탄 대화할 때 누구 썼습니까? 카타르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예요. UAE도 대단히 이 실리 노선을 펴면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그 인정을 받으면서 걸프 국가 외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와 함께. 오히려 사우디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UAE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와 UAE,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긴급히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란이죠. 걸프 국가들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압도적인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 이미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UAE와 사우디를 압도할 수 있고, 인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7천만, 8천만 되죠? 압도적인 미사일 기술, 드론 기술, 이런 것들은 사우디와 UAE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국가들의 숙명이라고 최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우디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본인들이 중재를 해보겠다.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란 핵 문제 잘 해결이 돼야 최악의 경우 이란이 본인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하고도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을 계속 설득해서 무력, 즉 군사적 수단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걸프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이란 핵 협상 문제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여전히 아직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까지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거의 관계 정상화에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2020년에 이스라엘과 UAE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죠. 그
그 최초의 걸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슈고요. 자, 이것을 하려면 일단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낸 다음에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할 것이고,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우디에게 들어줘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 방위 조약. 사우디와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서명이나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의 민수용 핵개발, 이런 것까지 지금 사우디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로서는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더 중요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우디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 정상화를. 다만 이스라엘이 거기에 호응해서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해법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된다면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UAE와 미국 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UAE 역시도 이란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UAE로서도 계속해서 자기 신들이 원하는 비전 2030, 즉 UAE를 제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관광으로 새로운 국가 모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걸프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프 국가들의 미래는 이란 문제가 해결돼야 비전 2030, 네옴시티, UAE의 어떤 비전, 모든 걸프 국가들이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은 역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 대략 한 274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0kg 정도 되면요, 핵탄두죠. 그래서 핵탄두를 6개 제조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국가를 핵문턱 국가. 그래서 거의 문턱에 와 있다. 발만 내디디면 바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핵 문턱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2달만 마음 먹고 농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핵 활동을 한다면 바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사 어떤 정보기관이 이란이 이 핵탄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막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그 파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후 이란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새로운 제재를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불러서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좀 부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제재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협상 못 한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이미 선거 중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도 핵협상을 원한다. 우리도 원한다. 양측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파구가 없는 것이고,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죠.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든지, 본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말이죠. 이미 깎을 것을 예상하고, 특히 아랍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스탄불에 가서 빅바자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그 유명한 카이로에 있는 가장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한 할릴리 이런 데 가시면
처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요. 그 다음에 점차 50% 이상 그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이제 양면 압박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하고 싶죠. 이란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환율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협상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야, 이란 우리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바뀌더니 그냥 시킨 대로 다 한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도 어떤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활동, 핵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더 할 수 있다. 물론 핵탄두를 아예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 IAEA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IAEA 의장입니다. 예, IAEA. 이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핵 보고서를 이란에 대한 핵 보고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핵 활동 보고서.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도 그로시 IAEA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아, 이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란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핵협상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IAEA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럽도 있죠. 자, 그래서 IAEA로서는 미국과 유럽, 이란의 핵 관련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특히 IAEA 같은 기구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IAEA가 핵 사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IAEA가 이란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밀착히 이제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뢰가 없다는 말씀은 이란이 아무리 우리는 핵 탄두, 즉 핵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이미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 핵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핵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2002년부터 즉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국제사회에 났을 때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의 핵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 차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 공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이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의 군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계속 떠오르고 수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본토 공격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10월쯤이었나요?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본인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가장 친이스라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만약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란이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됐고 트럼프가 왔지만 그럼 이란이 섣불리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란의 핵시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역에 퍼져 있고 이 모든 시설을 다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설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중요한 핵시설 3-4개 정도를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란의 핵 개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데 겨우 최대한 1년, 2년 늦춘다고 해봐야 어차피 2년 지나면 이란은 다시 핵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 그렇죠?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국제 정세 아니면 이란 핵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호전성을 가진 아주 호전적이야. 이란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이란의 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득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단단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원유와 가스 70% 이상을 거의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파국입니다.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돼요.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중동에는 다양한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 우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핵협상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최선의 결과는 핵협상이 잘 돼서 미국과 이란 간에 새로운 핵협정이 타결되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가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죠. 그것은 이제 JCPOA라고 해서 이란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탈퇴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가 만든 협정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란 핵 개발을 막기에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어서 본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 놓은 협정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본인의 성과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지금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만든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아주 강경한 자세에서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란에게 좀 제스처를 보이면서 핵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서는 핵협정이 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핵협정 타결되면요.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이란은 여전히 아직 인프라라든지 플랜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수 있습니다. 핵 협정이 타결되면 이란 제재가 완화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삼성 좋아하고요. LG, 우리 가전제품, 핸드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이란이 하나의 돌파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확전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결국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한다는 거죠. 미국과 즉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남은 옵션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남은 옵션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가 그냥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놔둔다. 현상 유지하고 중국에 집중한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한다. 그거고요. 그럼 나머지 3년을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그냥 가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대안은요, 군사적 수단이에요. 군사적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하겠죠.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이란과 아주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이 푸틴을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드론을 줘서요. 거의 뭐 전세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스크바에 이란산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들 정도로 이란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